속보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출신의 은덕촌 특권 아파트에서 살던 북한 외교 엘리트가 대사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습을 감춘 것입니다. 그를 탈북으로 이끈 것은 총도 협박도 아닌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과연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분이 좋아야 하고 대대로 당에 충성한 집안이어야만 평양 호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김일성 수령님을 직접 호위하는 경호부대 호위사령부 제1호위부에서 무려 40년을 복무하셨어요. 대좌 계급까지 오르신 분이니 우리로 치면 육군 대령쯤 되는 고위 군인이셨지요. 어머니께서도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기획원 같은 곳이에요. 두 분 다 국가의 핵심 기관에서 평생을 바치셨으니 제 계급적 토대는 북한에서 이른바 핵심 계층 중에서도 상위에 속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동강 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버드나무 늘어진 강변을 지나면 아침마다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어요. 그 노래가 어찌나 귀에 익었는지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그 선율이 들리곤 합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강냉이 밥에 된장국을 끓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 흰 쌀밥도 가끔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떡도 빚고 만두도 빚었어요. 정월 대보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곡밥을 먹던 그 기억은 지금도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저는 평양외국어학원을 거쳐 평양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아랍어는 북한에서 굉장히 드문 전공이었어요.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아랍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국가 방침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흐름을 타고 아랍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엔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수령님의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우리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탄탄대로 같아 보이던 삶에 처음으로 작은 돌부리 하나가 나타난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부터 갑자기 김정일의 새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학 졸업생은 누구든 3년 동안 노동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졸업만 하면 3대 혁명 소조원으로 파견돼 나름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노동자가 돼 현장에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처음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994년 가을, 저는 배낭 하나 들고 자강도 강계로 떠났습니다. 강계가 어디냐고요?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북쪽 끝을 보시면 중국 국경과 맞닿은 깊은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계는 귀양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6.25 피난 때 그 추위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추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곳 양정사업소에 배치됐습니다. 양정사업소라고 하면 쉽게 말해 식량 창고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온종일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고 창고를 지키는 막노동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외국어 대학을 나온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키는 대로 몸을 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계에 도착하고 나서 곧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 알려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이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1995년부터 수년간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강계 시내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 나가보면 뼈만 남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지요.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양정사업소 동료들도 사정이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같이 일하던 한 아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며칠 뒤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절 IMF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약 한 알을 못 구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군 간부 출신이라 가끔씩 붙여주는 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웃 주민들이 몰래 옥수수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인심만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령님과 당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배웠는데 눈앞에서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그렇다고 그때 제가 체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어딘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강계의 혹독한 겨울은 제 몸만 얼린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얼려가고 있었습니다. 강계에서의 3년이 끝나고 저는 군 복무를 마친 뒤 드디어 외무성 중동국에 배치됐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외무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부 같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분도 좋아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당의 눈에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관문을 통과했고 비로소 제 꿈이던 외교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강계에서 흙바닥을 딛고 일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 선생의 외동딸이었어요. 39호실이 어떤 곳이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나라 살림과는 별개로 최고 지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관리하는 곳이니 이른바 금고지기인 셈이지요. 그 금고지기의 외동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마친 엘리트였어요. 총명하고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참 행복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는 장인어른 댁이 있는 은덕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덕촌이라는 곳은 1998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지어진 특별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양 대동강구역, 대동강 물이 가까이 흐르는 조용한 곳에 6개 동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한 세대가 60평이니 북한에서는 최고 수준의 주거지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총참모장, 한마디로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의 아랫집에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간부가 살았고, 윗집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해 보이는 은덕촌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3m 높이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군인들이 하루 종일 보초를 섰어요. 집 안 곳곳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집 안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말을 꺼내려고 하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장인어른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늘 새벽에 몰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아도 현관이 다르면 교류 자체가 금지됐어요.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산다는 것은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배급을 받으며 매일 숨을 죽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때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저는 드디어 첫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시리아, 중동의 나라였습니다. 외무성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제가 배치되기에 딱 맞는 곳이었지요. 시리아는 당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한국과 달리 북한과는 매우 가까운 우방국이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 대사관과는 달리 북한 보위부에서 파견한 감시원, 그러니까 안전대표라고 부르는 감시요원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북한 외교관들에게 그런 나라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든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일반 주민들은 철저히 차단된 내부망만 쓸 수 있어요. 저는 외교관이 된 뒤에도 평양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세계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들이 평생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배운 그분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일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 세력의 거짓 선전이겠지 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처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자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평생 믿어온 어른이 사실은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어릴 때 철석같이 믿었던 무언가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그 충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날 컴퓨터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뉴스도 보고 북한에 관한 외국 보도도 읽었어요.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외교관의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시리아 파견 생활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저는 겉으로는 아무 표정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한번 본 눈은 다시는 감을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2016년 가을, 저는 두 번째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쿠웨이트였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지만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당시 쿠웨이트와 주변 중동 나라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수만 명에 달했거든요.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외화를 걷어들이는 것이 대사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참사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사를 포함해 10명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평양의 지시대로 일하고 보고하고 또 일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함께 쿠웨이트로 왔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니 낯선 타국 생활도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어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웨이트 정부도 이 결의에 따라 북한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6명을 추방했습니다. 10명이던 대사관 인원이 단번에 4명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대사마저 떠나버리자 가장 고참이었던 제가 대리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직급은 참사관이었지만 대사관을 이끄는 책임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대사관 운영비를 아끼라며 더 작은 건물로 이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2017년 10월, 우리는 대사관 짐을 싸서 작은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 최종 점검을 하는데 그만 큰일이 생겼습니다. 대사관 로비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전화 3점 가운데 한 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김정일이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고 그 아래 노동자 농민군인들이 바라보는 유화였어요. 북한에서 수령의 초상화나 선전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학교 교실마다 걸려있던 위인 사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북한에서는 그걸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 박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세포비서, 그러니까 대사관 내 당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하지 맙시다. 그냥 덮어버립시다. 저도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평양에 보고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한마디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발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어요. 그림 한 장을 덮어둔 채 지내던 저는 그 사이 그 일을 거의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여전히 바빴고 줄어든 인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날들이 계속됐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7월, 함께 그 일을 덮기로 했던 동료 박일의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며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해외 파견 외교관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외교관을 곧바로 직장에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조직 지도부 당생활 지도과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철저한 재교육과 조사를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나쁜 것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는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박일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이 보유한 모든 선전 물품 목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2년 전 덮어버립시다라고 먼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쿠웨이트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아내가 평양 친정에 다녀왔어요.
장인어른 전일춘 실장이 39호 실장에서 은퇴하신 뒤 심근경색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신 곳은 은덕촌이 아니었어요. 은퇴한 고위 간부들이 보내지는 도태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친 분이 은퇴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좋은 집에서 쫓겨나 낡은 아파트로 옮겨진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살림이 너무도 초라해서 아내가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비자금을 수십 년간 관리하며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으셨던 그 청렴한 분이 은퇴 후 6개월치 배급으로 받은 것이 감자 4kg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돈을 두고 나오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쿠웨이트로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평양의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선전화 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윗선에 보고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양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직접 들고 평양으로 들어오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즉시 다른 나라 주재 북한 대사관 동료들에게 연락해 확인했습니다. 어느 대사관에도 그런 유화, 교체 지시가 내려간 곳이 없었어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처벌하기 위한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날아온 전보를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웨이트의 하늘은 그날도 눈이 시릴 만큼 파랬습니다. 저 멀리 사막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아버지 등 뒤에서 자라고, 강계에서 굶주림을 목격하고, 시리아에서 진실을 알게 되고, 쿠웨이트에서 혼자 대사관을 지켜온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갑시다. 사실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북한 최고위층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사위가 탈북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미 도태촌에서 힘겹게 사시는 그분께 또 어떤 피해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북에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호위사령부에서 40년을 복무하신 분인데 아들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차마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도태촌에서 감자 4kg으로 연명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온 아내였습니다. 평생을 충성했어도 버려지는 것이 북한 체제라는 것을 아내는 친정아버지를 통해 온몸으로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직 어렸던 딸아이가 북한 체제 아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도청을 두려워하며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그 세상에서 제 자식을 키울 수는 없었어요. 자식을 위한 부모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한 외교관의 경험담을 담은 영상을 찾아보며 한국행 방법을 알아봤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닿았고
2019년 9월,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고 쿠웨이트를 떠났습니다. 대사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 속으로는 북쪽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막 바람이 세게 불어와 그 눈물을 날려버렸지만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 바람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치고 비로소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 막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세상이 멈춰 버렸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통일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당시 정부 분위기상 탈북민에 대한 문이 좁았어요. 한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이 사는 은덕촌에서 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활이 전혀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누가 제 집 안을 도청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는 고파도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놀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밤새 불을 켜고 영업하는 편의점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 들어오면 다행인데 여기는 밤이고 낮이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천장까지 쌓인 물건들을 보면서 강계에서 굶주려 죽어가던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말투가 조금 다르고 음식 맛이 조금 달랐지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같은 핏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제 남은 삶을 쓰고 싶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도 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사셨지만 말년에 감자 4kg으로 연명하셔야 했던 그분께 언젠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무엇인지, 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 세대에, 아니 어르신들이 살아 계신 동안의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북쪽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라고요.